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 주부입니다. 결혼을 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체감상으로는 거의 30년은 시집살이를 한 것처럼 참 힘든 생활이었어요. 저는 이남 1녀,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저와의 사이도 좋았지만 시집살이는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시부가 계실 때에는 시모의 시집살이가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결혼 4년 차에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모의 행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일 주말할 것 없이 급하다며 시모는 저를 불러댔습니다. 어머님,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당장 와야 할 정도로 안 좋으신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는 해보셨어요? 예, 뭐하러 동수한테 전화를 해? 네가 있잖니? 그냥 좀 감기 몸살 걸린 것 같다. 몸이 으슬으슬 추운 게 통밥도 못 해먹겠고 그러네. 이왕 온 거 우리 집 청소 좀 해다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몸살 나서 몸이 영 안 움직여지네. 네?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아까는 당장 쓰러질 것 같이 어지럽고 속도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너한테 전화할 때는 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네. 너 오니까 괜찮아졌나 보다. 어쨌든 이왕 온 김에 우리 집 청소도 좀 해주고 저녁밥도 좀 챙겨주고 가렴. 어머님, 저 일도 다 빼고 왔어요. 급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너는 시모 아픈 것도 신경이 안 쓰이니? 아프니까 오라고 했지. 안 아픈데 오라고 했겠어? 그때는 정말 아팠다니까. 무슨 그렇게 괜히 부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너 정말 서운하다. 어머님, 제가 더 서운해요. 아들은 바쁘니까 안 되고 며느리는 오라가라 해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꼼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보면 시모는 아픈 곳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냥 불러서 이것저것 집안일이며 심부름이며 부려먹으려고 불렀던 것이었어요. 저도 결혼 초반에는 시모의 말에 내내 하면서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모의 태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시모에게 직접 버겁다고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시모는 그런 저의 태도가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셨죠. 어머님, 제가 집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일도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진짜 편찮으셔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면 제가 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해하시죠? 이해? 예. 너는 네가 아픈데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 안 오면 서운하지 않니? 나도 마찬가지다. 내 몸이 아픈데 바쁘다고 안 오면 서운하지 않겠니? 그러니 그런 건 내가 아니라 네가 이해를 해야지. 알겠어요, 어머님. 근데 저는 바쁘니까 앞으로는 동수 씨한테로 전화를 해주세요. 아니, 동수는 일이 바쁘잖아. 걔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인데 어떻게 함부로 전화를 하니? 그냥 네가 받아서 오면 되잖아. 너는 무슨 밖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일을 빼면 안 되느니 어쩌느니 하는 거냐? 다른 며느리들도 다 이러고 산다. 너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너를 봐주고 있는 줄 아니? 그거 고마울 줄은 모르고 뭐라고? 바쁘니까 오기 힘든 거 이해하라고? 아니, 나는 이해 못한다. 어머님, 저도 일이 바빠요. 저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건 아들이든 며느리든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게 어디 있니? 우리 동수 일은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힘든 일이잖니. 근데 너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데 뭐가 힘들고 어려워? 그건 다 핑계다. 거기다가 넌 맏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해야
며느리 둘이 제대로 한다고 말은 해보지 않겠어? 어머님, 저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도 그냥 다 놓겠습니다. 시모는 아들이 바쁜 건 중요한 일이지만 며느리가 바쁜 건 핑계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졌고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반복되는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시어머님의 전화가 뜨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대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겠다고 선언도 했었죠. 나 어머님 감당 못해. 당신이 감당을 하던지 아니면 나랑 헤어지든지 하자. 갑자기 무슨 얘기야? 엄마가 계속 당신 불러? 그래. 당신 일은 세상 중요한 일인데 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흔한 일이라 생각하시잖아.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자기가 부르면 꼭 와야 한대. 이게 말이나 돼? 나 더 이상 못하니까 제발 나랑 이혼해줘.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내가 엄마랑 얘기를 해볼게. 그니까 좀 진정해. 진정? 당신 지금까지 방관해놓고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당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나 이대로는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제발 그만하자고. 알았어. 다시는 엄마 안 보여줄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 그만해줘.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지만 시모의 행포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그만 살자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임신을 하고 나서 남편은 다시는 시모를 못 보게 해주겠다며 시모의 핸드폰에도 제 번호를 지우고 제 핸드폰에도 시모의 핸드폰 번호를 지웠습니다. 거기다가 집도 바로 이사를 가 시모가 찾아올 수 없도록 해주었죠. 당신 앞으로 엄마 볼 일 없을 거야. 그러니 이제는 마음 놓고 지내. 여보, 그래도 괜찮겠어? 나 때문에 어머님한테 그래도 괜찮겠냐고. 나 당신이 힘든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고부 갈등에 내가 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끼지 않으니 상처는 더 깊어지고 엄마의 행동은 더 난폭해지더라. 더 이상은 나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어. 이제야 이렇게 해서 미안해. 출산 후까지도 저는 시모를 전혀 보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지나고 아이가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난리가 났죠. 건강하게만 보였던 시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듯 했어요. 시모는 그동안 나에게 미안했다며 이제는 서로 잘 지내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시모가 쓰러진 이후로 다시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모와 만났을 때에도 시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어요.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괜히 힘들 부린 거야. 우리 양반 가시고 나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 그런 것 같다. 네, 어머님. 앞으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전처럼 그러시면 더는 왕래하기 힘들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다시 그렇게 하면 다시는 용서하지 말아라. 시모랑 다시 교류를 시작하고 나서는 저도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죠. 시모는 종종 속을 긁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전처럼 저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1년여가 더 지나고 나서 저는 다시 시모와 교류를 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본색은 다시 드러나게 되었죠.
전처럼 말로 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시모가 개과천선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시모는 말로만 괴롭히지 않을 뿐 다시 전과 비슷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마, 다음 주에 뭐하니? 병원 가야 하는데 나 혼자 가려고 하니 힘들구나. 병원이요? 지난주에 다녀오셨는데 다음 주에도 가셔야 되는 거세요? 뭔가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서 미리 가보려고. 엄마, 지난주에 갔는데 왜 다음 주도 또 가겠다는 거야? 갈 거면 그냥 나랑 같이 가. 내가 시간 빼서 올게. 아이고, 아니다. 아비 고생하는데 어떻게 같이 가자고 해? 그냥 어멈이랑 쉬엄쉬엄 다녀오면 되지. 어멈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아이도 집구석에만 있으면 안 된다. 밖에 같이 나가야지. 어머님, 병원에 아이 데리고 가면 더 안 좋아요. 언제 가실 건데요? 아기 아빠 쉴 수 있으니까 날짜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고, 됐다. 그냥 나 혼자 갔다 오지 뭐.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괜찮을 거야. 아니, 아기 아빠랑 같이 가시면 된다니까요. 날짜를 알려주세요. 그래, 엄마. 어떻게 아기 엄마 혼자 아기랑 엄마 다 보면서 병원을 가? 나랑 같이 가세요. 에이구, 됐다. 내가 말을 말해야지. 며느리한테 가자고 해도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시모는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뜻을 다 알 수 있었죠. 예전과 마찬가지로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 매번 시간을 내달라 데이트를 하자는 말로 바꿔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를 잘 챙기는 시어머니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아이를 둘러엎고 겨우겨우 어머님 모시고 외출이라도 한 날에는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횡포가 시작되었어요. 예, 너는 젊은 게 애도 제대로 못 보고 시어머니도 제대로 못 보니? 내가 그 나이 때는 아기 앞뒤로 없고 안고 하고서도 시어머니 모셨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힘들어해? 어머님은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애들 다 봐주셨잖아요. 남편이 다 얘기해줬어요. 밥도 안 하시고 매번 설거지만 하시고서는 왜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머머머, 얘 말 대꾸 하는 거 봐라. 얘, 너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또박또박 말 대꾸 하면 애가 듣고 배우는 거다. 이제는 말도 가려 하면서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랑 저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태도는 확 달라졌습니다. 다시 원래의 심으로 되돌아가는구나 싶어 저는 시어머님과 다시 연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시모의 건강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소 화를 자주 내고 화가 많아서 혈압으로 자주 쓰러지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시어머니는 1년 중에서도 신경성으로 몇 번이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였죠. 남편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미혼이었고 다들 직장에 다니고 있다 보니 주부였던 제가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되는 일은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병원 간병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요즘은 딸이 아니고 며느리가 와서 다 간병을 한다더라. 요즘 누가 시어머님 간병을 해요? 다들 간병인 두고 있죠. 어머님도 간병인 두시게요? 아니, 나는 남의 손은 좀 불편하더라고. 그니까 나는 네가 좀 내 간병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제가요? 아휴, 제가 어떻게 어머님 간병을 해요? 그냥 간병인 쓰세요. 그분들이 더 잘해주시고 꼼꼼하게 잘 돌봐주시잖아요. 아니다.
너도 잘할 수 있지 않겠니? 거기다가 앞으로 내가 아프면 네가 신경 써야 할 텐데 서툴더라도 네가 지금부터 해봐야지. 아니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 간병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시몬은 계속해서 저에게 간병을 요구했지만 사실 나이도 어리고 간병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의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같이 거절을 해주었지만 매번 나가는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동생들 모두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비용은 남편이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시모의 간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사실 나 당신 어머님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그냥 외면했어. 내가 너무 힘들까봐. 알아. 당신 엄마 때문에 힘들었잖아. 지금도 엄마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비용은 어떻게든 마련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신경 안 써도 돼.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이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하는데 좀 고민하다가 결정한 건데 내가 어머님 간병할게. 아이도 이제는 어린이집도 가니까 낮 시간대는 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엄마랑 둘이 있는 건 더 힘들어하지 않았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동생들도 같이 간병할 거니까. 어떻게 일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병을 하라고 하겠어. 그냥 내가 할게. 대신 집안일은 좀 부족해질 수 있으니 이해할 수 있지? 당연하지.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복 받았나 보다. 당신 마음이 이렇게 넓으니까 정말 고마워. 내가 잘할게. 남편에게 어머님 간병을 하겠다고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정말 다행이라는 얼굴을 하고 저를 보았어요. 사실 계속해서 어머님 간병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 그걸 알고 있었던 저는 외면할 수 없었죠. 저는 꾹 참고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감당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입원을 하면서 기력을 되찾고 다시 입원을 하고 반복을 했어요. 그때마다 병실밥이 맛이 없다면서 밥을 직접 해서 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죠. 어미야. 남 병원에서 먹는 밥이 너무 맛이 없다. 이렇게 병실밥만 먹다가는 아프지 않은 몸도 더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집에 가서 점심이랑 저녁밥 좀 해와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어머님, 밥까지 하는 건 무리예요. 아무리 그래도 매번 반찬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하는데 그냥 병원밥 드세요. 그게 힘드시면 반찬 가게에서 드실 만한 거 사올게요. 병원밥을 벌써 몇 년 동안 먹었니? 거기다가 반찬 가게도 맛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잖니? 그냥 네가 내 입맛 아니까 쓱쓱 쉬면서 하나씩 만들면 되지. 뭐가 힘들다고 그래? 여러 개 할 필요도 없고 몇 가지만 해서 가지고 오면 된다. 집에서도 해먹는 걸 조금씩 덜어서 와도 되고. 아휴, 어머님, 반찬은 못 해와요. 말로는 대충 싸우면 된다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그냥 병원밥으로 드세요. 아니 내가 뜨신 밥 먹고 금방 기운 차린다니까.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냥 병원에서 쭉 있는 게 좋다는 거야? 시모는 제가 해온 밥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간병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남편이 저를 위해서 매번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두는 것을 보고서는 그래, 이 정도면 몇 번 하고 말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찬 몇 가지를 싸고 가게 되었어요. 처음 몇 번은 반찬을 싸우자 좋아하셨던 시모는 점점 바라는 것이 당연하게 많아졌어요. 예, 다음에는 장아찌 좀 여러 개 가지고 와라. 이건 맛있긴 한데 매번 먹으니까 지겹구나. 좀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가지고 와야지. 어머님, 이거는 다른 반찬이에요.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올게요. 아니, 장아찌뿐만 아니라 버섯도 볶고 멸치도 볶고 하면 되지 않니? 그거 볶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후딱 하면 2시간이면 다 만들잖니? 손이 느리니까 이런 것도 다 귀찮고 오래 걸리는 거다. 해봐야 또 느니까 그냥 이번에 요리 실력 는다 생각하고 한번 쭉 해봐. 반찬 3-4가지와 함께 밥, 국을 해가면서도 좋은 소리 한 번을 못 들으니 참 기운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도 엄마가 아프시다 보니 많이 신경을 쓰고 이래저래 저도 신경을 써주고 있어서 저는 꾹 참고 열심히 간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와서 병실에서 밥을 먹자며 반찬을 좀 넉넉하게 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미야, 내일 네 시동생들 온다고 하니까 반찬 좀 넉넉하게 싸와서 여기서 좀 먹자. 밖에 나가서 먹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럴 수 없잖니. 여기서요? 아니, 여기 좀 좁지 않을까요? 어머님만 드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차 마시는 게 나아요. 아유, 언제 가족들끼리 밥을 먹어보겠니? 내가 이렇게 병원에만 있는데 그냥 내일은 좀 넉넉히 싸와라. 시모는 가족들과 밥을 먹어야 되겠다며 저에게 반찬을 좀 넉넉하게 싸우라고 하셨어요. 시동생들도 온다고 하니 저도 신경을 써서 12처 반상으로 챙겨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가보니 시부만 있고 다른 가족들은 아직 안 온 상황이더라고요.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반찬들을 내놓으려고 정리를 하는데 시모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예, 너 이거 뭐니? 이거 어제 먹었던 거 아니야? 한 개가 어제 거랑 겹치잖아. 어머님, 그럼 반찬이 거기서 거기지. 여기서 어떻게 더 다양하게 나와요? 어제 거 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시동생들 때문이에요? 어제는 시동생들도 없었는데 어제 먹었던 게 나오면 어때서요? 얘가 정말 내가 오늘은 좀 신경 쓰라고 했니 안 했니? 너는 어떻게 된 게 시애미가 이야기하는 걸 하나같이 안 들어 처먹어? 내가 오늘은 좀 신경 써서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어머님, 병실에 오는데 신경 써서 가지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병실에서 호텔 만찬 바라세요? 세상에 이 정도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답니까? 더는 못하겠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해 드시던 시동생들한테 시키세요, 그럼. 아니 이게 정말 어디서 말대꾸야? 시모는 화를 내며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반격을 하려 손을 올리던 그때 누군가가 시어머니의 휘두르는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그러곤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병상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 하고 보니 어떤 여자분이셨어요. 아줌마, 간똥이 부었지? 어디서 함부로 손을 놀려?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고 시모 역시 놀라서 멈춰 섰답니다. 여자분의 뒤로 들어온 시동생들도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은 도련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위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병문안 겸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오히려 시모에게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는 것을 말린 것이었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저 알아요? 언니, 저 기억 안 나요? 고등학교 때 저 혜연이에요. 혜연이? 어머, 혹시 1학년 혜연이 말하는 거야? 네. 언니, 정말 오랜만이죠? 언니한테 깜짝 서프라이즈로 놀래주려고 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예비동서는 바로 제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1살 어린 후배였던 예비동서는 타지에서 전학을 와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동서는 고등학교 생활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했지만 이미 똑똑하고 얼굴도 예뻤던 동서를 시샘하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런 친구도 만들지 못했던 동서에게 나쁜 친구들은 심하게 괴롭히기도 했었어요. 그런 동서를 우연히 보고 구해줬던 것이 인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니, 그때 언니가 저 안 구해줬으면 사실 저 나쁜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학교도 가기 싫고 아침에 눈 뜨기도 싫었는데 그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갔던 날 언니가 저 구해준 거잖아요. 기억나요? 그때 맞아. 수업 끝나고 학교 뒤편으로 가는데 애들이 누굴 엄청 괴롭히고 있었는데 나도 동생 생각이 나서 그랬지 뭐. 어쨌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다행이다. 잘 지냈지? 아, 그럼요. 언니 덕분에 저 정말 잘 지냈어요. 그때 1년만 학교 다니고 전학 가게 되면서 아쉽게 되었죠. 언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연락처도 서로 모르고 그래서 아쉬웠거든요. 아, 그러게. 매번 쉬는 시간마다 우리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어떻게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랬지? 이메일 주소라도 알아둘 걸 그랬나 보다. 저는 그래서 전학 간 다음에도 종종 학교 찾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언니가 고3이라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 나 그때는 매일 도서관에만 있었거든. 늦은 이야기지만 정말 그때 감사했어요. 언니 덕분에 괴롭히던 친구들도 그날 이후로 저 건드리지도 않았고 쉬는 날에도 언니가 계속 찾아와서 저 진짜 힘 많이 됐거든요. 1년을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뭘. 너도 이번에 나 구해줬으니 퉁치는 거지 뭐. 예비동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의 시간들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저 덕분에 버티며 다니긴 했지만 전학을 가고 나서는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학교를 찾아오지 못하다가 겨우겨우 저를 찾아서 한번 왔었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예비동서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연애를 하던 중에 우연히 보게 된 가족 사진으로 형수님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운명이구나 생각을 했던 예비동서는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깜짝 놀래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병실에 들어오기 전에 시모가 저의 뺨을 때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 자신이 학창 시절에 나쁜 친구들에게 맞았을 때 제가 자신을 구해주려고 화를 내며 자신을 감쌌을 때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언니, 있잖아요. 사실 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때 친구들이 저 때리고 그랬던 거요. 생각이 날 때면 정말 앞이 캄캄할 정도로 숨이 막히는데 그때마다 언니 손이 저를 감싸줘서 견딜 수 있어요. 정말로요. 언니가 맞는 걸 보고 정말 앞뒤 안 보고 바로 뛰어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다니 제가 다 화가 났어요. 아휴, 그러게. 나 그때는 진짜 당당하게 너 구해줬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당하다니. 그래도 나도 맞대응하려던 찰나에 네가 온 거고 앞으론 그 몰상식한 노인네랑 손절하려고. 맞아요, 언니. 언니는 참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힘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런 대접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가 생각이 나는 듯 했어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결국에는 시모가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이제 이 짓거리 안 해. 당신 정말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시어머님이 계시는 걸 나도 당신도 무시할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우리 둘이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여보, 제발 그렇게 결단하지 마. 이혼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혼은 정말. 그렇지만 당신이 힘들다면 별거를 하자. 남편은 이혼 대신 당분간 떨어져 지내면서 마음을 정리해보자며 별거를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시모는 그런 남편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전화로 폭언을 날리기도 했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언급해? 너 그깟 밥 몇 번 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니? 너 맏며느리 아니야? 맏며느리면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어디 건방지게 이혼을 언급해? 당장 너 내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뭐? 사과?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과는 당신이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당신이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장남, 이혼남 되게 생겼는데 어디서 지금 사과를 언급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노망난 노인네야. 뭐? 노인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건데?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니? 뭘 달라고 했니? 고작 시어머니 간병해 주는 게 그렇게 고가워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 어디 그 잘난 입으로 얘기해봐. 그래. 당신 고작 그 간병 때문에 나랑 아기 아빠 갈라서기로 했네요. 이제 속 시원하세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됐으니 잘난 장남이랑 시동생들 품에 끼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지 자식들도 안 하는 간병을 왜 생판 남인 내가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게 손까지 올려? 당신이 그러니 대우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 자식들도 외면하는 거라고. 어디 당신 자식들한테 간병해달라고 구걸이라도 해보시던가. 뭘 잘났다고 행포야 행포는? 너 말 다 했니? 네가 뭘 했다고 노력을 했단 거냐? 네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감히 그렇게 말하냐고? 노력? 매일같이 병실에 육첩 한상 이상 대령했는데 그건 노력이 아니고 노력 할애비였답니까? 제발 뇌를 거쳐서 말을 내뱉으세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횡포랑 횡포는 모두 부렸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서는 며칠 동안 정신을 놓을 것 같아 어지럽기도 했지만 그런 저의 곁에 있으면서 위로를 해주었던 건 예비 동서인 혜연이었어요. 혜연이는 그날 사건 이후로 도련님과의 모든 결혼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혜연이의 마음은 더 이상의 결혼 진행은 하고 싶지 않다였지만
도련님은 혜연이와 결혼을 바랐어요. 도련님이랑 이야기는 해봤어? 뭐라고 해? 에휴, 그냥 엄마 상관없이 안 보게 해줄 수 있으니 결혼하자고 하죠. 근데 저는 싫어요. 몰랐으면 모를까. 제 눈으로 보고서도 결혼을 한다? 그건 용납되지 못할 것 같아요. 언니는 좀 괜찮아요? 그래, 나도 뭐 괜찮아지겠지. 상처는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잘 치료하면 그냥 그런 대로 잘 견뎌서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치료제가 언니였고요. 그러니?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네. 언니가 저 고등학교 때 저 구해준 것처럼 언니도 지금 상황에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내 편이 또 하나 생겼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도련님은 예비동서가 아니라면 평생을 결혼하지 않겠다며 선언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 역시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시모를 보지 않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시모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큰애고 작은애고 나랑 연 끊겠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제가요?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어미야, 내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저번에 그랬을 때 내가 반성했는데 또 그렇게 해서 많이 화났니? 그때 저한테 사과하시면서 하신 말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그런다면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아휴,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를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 욕심이 과했어. 한 번만 용서를 해다오. 우리 아들들 다 나랑 연 끊겠다고 난리인데 한 번만 우리 아들들이랑 이야기 좀 해다오.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는 건 다 본인 업보겠죠. 그리고 그때 상처 저 안 잊고 있습니다. 저한테 손찌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사과하셔도 이미 늦었어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면서 당장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했던 시모는 반대로 저에게 찾아와 울며불며 사과를 했습니다. 시모의 모습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더군요. 이미 이런 상황은 몇 년 전에도 경험한 일이었죠. 결국에는 시모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과를 했던 것도 자신의 전부였던 자식들이 모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사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비 동서였던 혜연이와는 다시 친한 언니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때의 혜연이를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선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제 삶에 큰 도움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저는 시모와 화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시모의 행동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심일지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편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결혼 5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를 함부로 대하고 온갖 상처를 다 주었던 시모가 180도 변한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어요.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라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 편이 돼주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편을 들어주면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과 따로 시간을 가졌을 때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저를 피하려 하길래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고 결국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만삭이라 몸도 무거워서 힘든 상황인데 남편까지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하니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저와는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이 점점 두려워졌고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살펴주던 남편이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차갑게 대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던 그때 남편이 늦은 새벽 시간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 확실한 건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힘든 몸을 일으켜 굳게 닫혀있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아유, 깜짝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전화 통화하는 거 안 보여? 지금까지 안 자고 뭐 해?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돌발 행동하는 거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몰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냥 좀 조용하게 지내면 안 돼? 왜 쓸데없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건데? 어머님이랑 무슨 대화했어? 요즘 들어 당신 나한테는 조금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맨날 핸드폰만 붙잡고 살고 있잖아.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냐고. 나는 항상 똑같이 행동하는데 당신 정말 왜 그래? 임신 우울증이라도 생긴 거야?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서 당신 몸 상태 좀 살펴봐봐.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해졌겠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차갑게 대하니까 더욱더 민감해진 거잖아.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같은 며느리 싫다고 이제 그만 이혼하래? 그게 아니라면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뭔지 내가 알아야 납득을 하던 상황을 해결하던 뭔가 조치를 취할 거 아니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거지. 이런 삶이 나를 미쳐버리게 만들고 있다고.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듣기 싫다며 자리를 피하길래 팔을 붙잡은 뒤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화를 냈지만 입을 굳게 다물곤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성을 잃어버려 새벽 시간에 남편을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그런 저를 정신병자 보듯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오열을 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5년 만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아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남편과 시모가 통화한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관계를 최대한 빨리 풀어내려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가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셨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한 뒤 그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에 대해 전부 털어놨어요. 그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시모의 의사를 확실하게 물어봐야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아 직설적으로 제가 남편과 이혼하길 바라시냐고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시모가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눈치가 그렇게 없니? 내 아들이 너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잖아. 서운하게 느껴지고 있었다며? 그게 무슨 뜻이겠어? 더는 너를 사랑하지 않다는 거다. 뱃속의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네가 내 아들의 태도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갑자기 편한 모습에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겠지. 그런데 내 아들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서 내가 뒤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었거든. 사랑하지도 않는 거 계속 붙잡고 사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 새롭게 시작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얘기해줬다.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너를 향한 사랑이 전부 식어버렸는데 앞으로 뭘 보고 살아가겠어?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도 아니고 본인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준 것뿐이다. 어차피 결정은 본인 몫이겠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금세 마음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이랑 제가 이혼하길 바란다는 거네요. 제 뱃속에 어머님 손자가 있어요. 그렇게 바라던 아들 손자가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혼 얘기를 하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내 손자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하지. 좀 더 제대로 된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으면 근본부터 다 달라졌을 텐데. 저 아이는 결국 자기 엄마 잘못 만나서 아빠 없는 아이로 태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하니? 내 아들과 나를 탓하기 전에 너희 부모를 먼저 원망하는 게 어떻겠니? 내 아들도 처음에는 뜯어 말려도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같이 살아보니까 깨닫게 된 거지. 너랑 살면 자기 인생도 빛이 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저희 집안이 뭐가 어때서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래도 부족함 없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었어요. 집안의 재산이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끝까지 뜯어 말리시던 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하시지 그랬어요. 결혼까지 하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있는데 지금에서 내친다고 하시면 저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서 받아주실 마음이 없으신 거냐고요? 있지 왜 없겠어? 네가 사자 들어간 며느리면 저를 해서라도 데려갔지. 일반 중소기업에서 푼돈 벌고 있던 네가 그런 반전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거다. 그냥 너도 속 시원하게 우리 집안과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심적으로도 편할 테니 말 나온 김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자.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을 계속해서 이혼을 하게끔 부추겼던 것 같았어요.
화가 정말 많이 올라왔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직업으로 그 집을 판단한다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시모가 남편한테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부추기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너무 났었어요. 시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 또한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에 이미 함께 살아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확답을 듣게 되니 저 또한 마음의 정리가 되었고 남편과의 이혼을 확고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더는 시모와 대화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다음 주말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시댁에 와야 할 거라며 말을 이어 나가셨어요. 다음 주 주말에 내 아들과 점심 전에 무조건 다시 오도록 해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든. 내 큰아들이 그동안 마흔이 다 될 때까지 여자를 만나지 않았던 건 능력 좋은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것 같다. 내 큰아들이 변호사 며느리감을 데려온다지 뭐냐?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여자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저보고 다음 주 주말에 오라고요? 어머님은 제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저 없이도 잘 돌아갈 텐데 알아서 하세요.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혼이 쉬워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다. 설마 내 아들과 소송까지 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지? 속 편하게 합의하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다.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나 엿먹으라고 쓸데없는 짓 했다가는 분명 후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저보고 어머님 댁에 다시 오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참에 잘 됐네요. 그냥 소송까지 가겠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마음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휘둘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소송을 가더라도 저는 다음 주 주말에 자리를 채워주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시모와의 신경전을 끝낸 뒤 녹초가 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했어요.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랫배에 지속적인 통증이 생겨서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아 침대에 누웠는데 제 몸이 말이 아니었는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의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막달에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부모님께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걱정이 많았었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저와 눈도 안 마주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 좋은 관계가 되고 나서부턴 각방을 쓰게 됐었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은 예상했던 대로 이혼 서류였고 남편은 이미 빈칸을 채워놓은 상태였죠. 저만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법적으로 남이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말도 안 하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싫어서 분노를 표출했었는데 막상 이혼 서류를 보게 되니
이 모든 결정으로 인해 뱃속의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었어요. 앞으로 아빠 없는 삶을 살게 해줘야 한다는 현실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남편과 다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방문을 두드렸고 저희는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당신도 알겠지만 좀 전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었어. 당신이랑 이혼하라더라고. 그리고 당신도 나랑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왜 갑자기 변한 건지 모르겠어. 분명 어떠한 심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의 이혼을 선택한 거겠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줘야 내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왜 나랑 이혼을 하려는 건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 그래야 나도 미련 없이 떠날 거 아냐? 그냥 어머님이 시켜서 이혼하려는 건 아니잖아.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텐데 너무 불쌍하잖아. 정말 나와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당신과 그만하고 싶어졌어. 우리 형은 잘난 것도 없고 정작 나보다 직업도 별로인데 직업이 변호사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까 내 속이 말이 아니더라고. 당신도 임신하기 전에는 같은 시간을 써가면서 일을 하는데도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받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 누구는 변호사로 매달 큰 돈을 받는데 누구는 200원절이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걸 보니 이건 아닌 듯 싶더라. 내가 형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당신과 이혼하면 나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다 보니 당신과의 삶이 너무 후회가 밀려왔어. 그래서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런 말을 꺼내면 당신한테 상처가 될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건데 어차피 이제 남이 될 사이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을 당신한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오늘 말해주는 거야. 나는 이혼하고 형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날 거야. 그래서 한 번뿐인 내 인생도 빛을 보고 싶어. 우리 엄마가 저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한 번 사는 인생 한 사람한테 매달려서 아등바등 살 필요 없다고 하셨어. 그런 삶을 나중에 후회만 밀려온다고 하더라. 선택이 잘 됐던 못 됐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나중에 세상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당신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 어차피 내 삶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부이고 더는 인연을 만들어 나가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서류를 가지고 온 거야. 이 정도면 답이 됐을 것 같은데. 너 할 말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서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린다는 거잖아.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막 살다가 떠나겠다는 걸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네가 나랑 이혼하고 사자 직업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주버님이 너보다 직업도 안 좋은데 왜 직업이 변호사인 여자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선택하려 했을까? 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겠지. 아주버님은 요즘도 얼마나 나한테 전화해서
몸 상태는 어떤지, 산부인과에는 다녀왔는지 걱정해 주던데, 너는 정작 내가 몸이 어떤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잖아. 그런 모습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보고 결혼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 어느 정도 예상한 대답을 듣게 돼서 더는 미련도 없지만 앞으로 평생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린 거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될 거야. 네가 보채지 않아도 조만간 이혼할 거니까 기다려. 나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거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조건을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등 돌리면 남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저와 아이를 버린다는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와 처음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 항상 한결같았던 남편은 저만 옆에 있어주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믿고 남편의 손을 잡은 저의 선택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붙잡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려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정리하면서 5년간 함께했던 남편과의 추억들을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 함께 살면서 쌓여왔던 물건들을 짐가방에 넣고 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이런 불행한 삶을 선택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준비가 모두 끝이 나고 며칠 뒤 이혼을 하려고 남편과 함께 했던 집을 뒤로 한 채 법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남편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택시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려 하자 가면서 할 말이 있으니 일단 타라며 차 문을 열어 주었어요.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만삭의 몸으로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서 어차피 법원으로 가는 길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보기 위해 차에 올라탔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법원을 향해 가던 도중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꺼낸 한마디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곧장 법원으로 가라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제가 싫다고 했지만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집 앞으로 온 거였어? 할 말이 있다는 게 지금 나보고 그 자리를 채워달라는 거야? 어쩜 너희 식구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이기적이야? 내가 왜 참석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오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나온 건데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분을 왜 봐야 하냐고. 그냥 자리만 채워달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 그래도 이혼하기 전에 며느리 역할은 끝까지 하고 가라시잖아. 와서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식당에서 만나는 거라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니까. 마지막 부탁인데 서로 얼굴 붉히면서 끝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중요한 자리에서 이혼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원래 주말에 얼굴을 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뀐 걸 어떻게 해? 당신 점심도 안 먹었을 거 아니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밥은 먹어야지. 그 자리에서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니? 나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법원으로 가.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당신 가족들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여보세요? 엄마. 아니 글쎄 이 사람이 거의 다 와가는데
법원으로 당장 가자고 하잖아요. 아, 지금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형이랑 엄마는 벌써 도착했어요? 네? 그냥 그렇게 하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나중에 봬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라 길게 통화 못하거든요. 먼저 끊을게요. 자리에 참석하기 싫다고 했지? 자, 여기서 내려. 법원에서 보면 되니까 내리라고. 나는 내 일정 끝내고 법원 가면 되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어. 알아서 찾아올 수 있지? 왜? 당황스러워? 그럼 결정하던가. 나랑 가던지 아니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내리던지. 음식점 거의 다 왔거든. 그냥 눈 딱 감고 자리만 채워달라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래서 지금 임신한 나보고 고속도로에서 내리라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어머님이 그냥 나 버리고 오라고 했나 본데 이럴 거면 각자 따로 갔으면 됐잖아. 네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가기 싫다며. 나 시간 없거든. 오늘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내리라고. 법원에서 보던지. 마음 바뀌면 여기로 알아서 오든지 해. 남편은 저보고 당장 내리라고 화를 냈어요. 결국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리게 된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창문으로 음식점 명함을 던졌어요. 그리고 조금의 갈등도 없이 저와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려두고 떠나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쌩쌩 달리는 차들이 무서워 최대한 갓길에 몸을 붙인 뒤 나갈 곳을 찾고 있었어요. 만삭이라 빠르게 걸을 수도 없어서 달리는 차들 때문에 무서워서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차량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한 여성분은 제가 왜 고속도로에 서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그런 여성분께 감사하다면서도 남편이 저에게 한 행동에 서러워서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성분의 도움을 받아 차에 올라탔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는 말에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의 주소로 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도 저와 목적지가 같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차에서 내려 남편과 시모가 있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업원이 오길래 예약된 시모의 이름을 얘기하자 자리를 안내해 줬는데 저를 태워줬던 여성분도 저와 같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과 결혼을 약속했던 분이 저를 도와준 분이었다는 걸요. 그때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결혼을 말리는 게 옳은 일일지 아니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참고 그냥 법원으로 가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에 빠져 순간 종업원이 물병과 컵을 들고 오길래 제가 대신 건네받아 찬물을 들이켰어요. 여성분은 저를 빤히 보면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들어갈 거냐는 말을 하는 순간 문이 열렸고 시모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서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는데 하필 물컵이 옆에 서 있던 여성분의 옷 쪽으로 튀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황을 했던 저는 여성분의 옷에 튄 물을 순간적으로 인부복인 제 옷소매로 닦아 주었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게 된 시모는
여성분의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어디서 걸레짝을 들이대냐며 여성분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런 저를 보면서 꺼낸 시모의 한마디는 충격적이었네요. 얘가 우리 작은 아들 며느리인데 지능이 한참 떨어져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교육을 시켜도 그때뿐이라 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아까도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지 오지 않겠다고 하도 난리를 치길래 내 아들이 며느리와 같이 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지 고속도로에서 내려줬다니까요. 이거 놓고 말하세요. 지금 제 머리채 잡은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랑 이혼하는 마당에 누가 이 자리에 참석하겠어요? 너 아직 서류상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인 거 모르니? 할 도리는 끝내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걸.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켜야 되겠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 만삭인 임산부를 내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잡는 건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휴,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을 원체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을 좀 낸 것뿐이에요. 그나저나 우리 큰아들과 결혼하려고 인사 온 자리인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어떡하나? 어차피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죠? 상관없다뇨. 앞으로 제가 겪게 될 미래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당연히 상관이 있죠. 이런 깡패 유전자에서 태어난 저 사람도 나중엔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저도 지금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억울했던 거 다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만 나가자고요. 문옥 씨, 방금 일은 사고라고. 우리 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서 그랬던 것뿐이야. 재수 씨가 잘 좀 설명해 주세요.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재수 씨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고 안 좋은 모습 보여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나는 이대로 문옥 씨 떠나보낼 수 없다고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아까 이분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떨고 있었다고.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올 정도였어. 그런데 나랑 행선지가 같길래 설마 했는데 당신 집안 식구였을지는 꿈에도 몰랐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집안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여성분은 제 손에 쥐고 있던 식당 명함을 시모의 얼굴에 휙 던진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이 저를 고속도로에 내팽개치고 떠나버렸던 게 너무 화가 나 시모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제 머리채 잡은 거에 대해 열받아 물컵의 물을 시모 면상에 냅다 뿌려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분노를 하셔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남편은 시모를 따라온 이유가 아주버님 결혼이 무산이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온 거였지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이혼은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저와 남편과의 이혼을 막으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를 며느리로 다시 받아들인 뒤 아주버님과 변호사 여성분이 서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계획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결혼에 성사가 되면 다시 저를 내칠 생각을 가지려는 계획이 눈에 훤히 보여서 더는 상대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곧 며칠 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들어 진통이 자주 오고 있는데 이런 지방과 하루빨리 해결돼서 2번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와 인연을 만들게 된 변호사인 여성분은 저 때문에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고 되려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제가 그동안 받은 고통들에 대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변호를 해주겠다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최대한 자기들 이익을 위해 저에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고 저를 내친 거에 대해 후회하게 만들 작정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아주버님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한바탕 시모집을 뒤엎고 난리친 모양이에요. 결혼 무산된 게 다 시모 책임이라며 시모와 남편에게 모욕까지 행사한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에까지 갔다 온 거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겉으론 자상하고 인자해 보였는데 확실히 깡패 유전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아주버님의 결혼이 무산돼서 안타깝지만 집안도 절대 무시할 수 없으니 변호사 여성분께는 잘된 일일지 모르겠어요. 비록 뱃속에 있는 제 아이는 아빠 없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저런 집안과 살 바에는 아빠가 없는 편이 훨씬 더 속 편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점차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가 요즘 어려운 이 시기에 잘 버티며 지내시고 계시나요? 하루빨리 안정된 삶이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최근 들어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매일 시청하고 있는 사연에다가 그동안 겪었던 제 삶의 인생을 한번 풀어보고 싶어 신청했는데요. 많은 분들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용기 내보려고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불쌍한 제 사연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만나서 결혼한 기간이 거의 25년 정도 되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남편이 떠나기 6년 전 저에게 날벼락 같은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있어. 갑자기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이랑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약 먹었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아들도 다 컸고 각자 인생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장난해? 우리 사이가 최근 들어 좀 삐걱거리긴 했어도 그건 별 문제 아니었잖아. 혹시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야? 왜 말을 못해? 다른 여자 생겼냐고?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우리 아들을 위해 희생한 내 인생은 어쩔 건데? 너는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나 좋다고 쫓아다닌 것도 먼저고 결혼하자고 한 것도 너고 이제는 이혼하자는 것도 너 혼자 결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네가 사람이냐? 망할 놈아?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이제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솔직히 당신 그동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결혼한 순간부터 자유도 없이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며. 그래서 자유를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함께 살아온 세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이제 다른 삶을 살아봐. 죽어서 눈 감을 때까지 후회하면서 살고 싶은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다. 이제 나도 좀 살자. 남편은 무작정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가정이 좀 위태롭긴 했어요. 그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살아온 환경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기 때문에 20년을 넘게 살아도 맞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계속했지만 결국 대화의 끝은 싸움이었고 그런 삶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술을 좋아해요. 담배도 하루에 2-3갑은 기본이었죠.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재산은 많았고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 또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지하기 위해 흘려야 하는 땀도 많이 요구되었었죠. 시부모님도 예전에 두 분 다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지는 바람에 더욱더 술과 담배에 의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저희한테 전달이 되기도 했었죠. 아들도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들한테 못하진 않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고 같이 있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러면 뭐하나요? 다른 여자가 생겨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한마디에 저와 아들은 갈 길을 잃었고 남편의 다리를 잡으며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의 그런 행동들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반항심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충분한 위자료를 주고 뒤도 안 돌아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털썩 주저앉았고 그 모습을 아들도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강제적으로 살게 된 저는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적응되지 않는 환경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었고 남편은 자유를 줬다고 했지만 저는 아직도 함께 살았던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자고 웃고 떠들던 집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동안 함께했던 그런 추억들을 전부 뭉개버렸죠. 이혼하자마자 6개월쯤 지나자 저 몰래 만나고 있던 여자와 재혼을 했더라고요. 한 번 더 하늘이 무너지게 되었죠. 재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책의 끝자락을 다 읽고 잠깐의 여운도 없이 덮어버린 다음 책꽂이에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책은 점점 먼지만 쌓이고 재미없어서 2번 다시 보지 않는 그런 낡고 허름한 책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신간이었죠. 아주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라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몸 관리를 했었어요. 술과 담배는 꾸준히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몇 년간 병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일이 바쁜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덜어줄 베스트셀러의 여자는 한의사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최고의 여자였죠. 결국 남자들은 다 똑같은 존재 같았어요. 새로운 여자만 보면, 마음에 맞는 여자만 보면 거기에 정신을 뺏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비교도 안 되는 잘난 여자를 만나고 있는 동안 얼마나 비교를 많이 했겠어요. 점점 저에 대한 정이 떨어졌었겠죠. 저도 그런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마음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떠나보내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고 어느새 남편 없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잡생각 나지 않게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들도 자기 아빠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한동안 만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어느샌가 그래도 자기 아빠라고 얼굴 보려 잠깐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렇게 당하고도 너희 아빠가 보고 싶은 거니? 우리들을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렸는데 만나서 뭐하게? 너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잖아. 그 여자한테 모든 재산까지 다 준다고 하더라. 너도 결국 그 여자한테 진 거고 우리는 깍두기 같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알면서 뭐하러 만나는 거니? 되려 상처받는 건 넌데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그건 엄마가 아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말들이잖아요. 저는 달라요. 엄마와 이혼한 거지 저와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서로 떨어져 지내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고 해도 아빠와 아들이라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그걸 잘 알면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저는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 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말이 틀린 건 하나 없었습니다. 저와 아들의 인생은 달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아빠와 아들의 사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달리 시간이 될 때마다 아들은 남편과 시간을 보냈고 어쩔 때는 외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학생 때 그토록 해보고 싶었던 캠핑을 하지 못했었는데 아들이 자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외박하고 들어온 아들의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단둘이 캠핑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밝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에 그늘도 보였고 웃는 모습이지만 슬픔이 저에겐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식의 삶을 도대체 왜 원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웃음은 억지로 웃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잘 살고 있는지 남편도 전화 한 통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어요.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20년이 넘는 세월 미련 없이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저도 삶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움직여야만 했고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사업에 도전을 해봤어요. 시작은 미미했죠. 그래도 열심히 하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는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리면서 원하는 자리까지 만들기 위해 잠잘 시간 쪼개가며 보란듯이 성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과도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남편과 이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저에게 아빠 얼굴 한번 보러 가지 않겠냐고 쓸데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황했죠.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니까요. 너희 아빠를 내가 왜 봐야 하는 거니? 5년 동안 우리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고 머릿속에서 이제야 지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 너희 아빠 술, 담배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너무 편한데?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무리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야. 아빠가 많이 아파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힘든 것 같아서 더 늦어지기 전에 엄마 후회하지 말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어느 선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아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들의 말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했어요. 아들 앞에서는 그래도 이혼했고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했는데 얼굴 보러 찾아가는 건 실례라며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답답한지 바람 좀 쐬겠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조용한 방에서 핸드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전화하지 않았어요. 목소리 들으면 그동안 힘겹게 버텨왔던 제 감정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고 슬픔에 잠길 것 같아 회피했습니다. 잘 해오고 있는데 새로운 삶에 다시 적응하며 보란듯이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넘어갔어요. 아들은 제가 남편에게 전화 한 통 안 하고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 게 서운하게 다가왔는지 불만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보였고 혼자 방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보게 되면서 제 마음도 아파 결국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아들과 함께 향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간 건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남편은 식도암 말기였어요. 정신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고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렸어요. 아빠가 항상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가슴 아프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뿌리친 게 너무 힘들었대요. 아빠가 이혼하자고 말한 건 더 이상 고생시키는 모습 보고 싶지도 않고 자기한테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도 있어서 세상 떠나면 더 힘들어질까봐 강하게 나간 것도 있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20년 넘게 고생시켰는데 병수발까지 들어달라는 건 엄마한테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다고 했다고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기도에 호흡기를 달고 있어서 대화를 하지 못해 남편과 아들은 그동안 메모장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었는지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그 안의 내용은 자신의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주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재혼한 새 아내가 들어왔고 저와 아들을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찾아오지 말라니까 또 왔네. 이번에는 너희 엄마까지 데려왔니? 참 가지가지한다. 이혼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또 얼굴을 내밀고 그러는 거야? 이번엔 봐주겠지만 저도 더 이상은 안 돼요. 현재 제가 이 사람 아내이고 결혼하고 그동안 계속 병간호하고 있었던 건 저였거든요. 제가 한의사라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안정이 제일 필요한 시기에 제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막 찾아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만 봐드릴 테니 다음날부터 절대 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인데 왜 이렇게 찾아와서 사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녀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병수발을 들었다는 것도 엄청났었죠. 그만큼 그녀 또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리를 피해줬고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모든 걸 느낄 수 있었고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한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또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와 거래를 했던 거였고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어요. 그녀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혼을 한 상태였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었던 한의원이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때마침 남편이 나타났던 거죠. 그때 당시 남편은 벌써 식도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서슴없이 대화가 오고 갔고 식도암이라는 말에 몸에 좋은 한약을 몇 번 다려 먹다가 남편이 내린 결정에 저와 이혼을 하려고 그 여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던 거죠. 한의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좋아질 수 있게 관리를 부탁했고 암에 좋은 약을 지속적으로 먹으며 치료를 받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완치가 됐을 때 남편의 재산을 전부 주겠다며 저를 속이고 둘은 재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병원에서 항암 치료도 받으면서
그녀가 건네주는 한약도 먹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과 한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의사와 조율하면서 치료를 진행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식도암이 완치될 수 있게 노력을 해왔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말았어요. 문제는 벌써 전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막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을 당시 남편이 완치가 됐을 때 재산 전부를 준다는 거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재산의 절반만 가지고 가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손해볼 게 없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절반을 가져가는 건데 남편은 그저 저한테 아픔을 주기 싫었고 병수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 혼자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아픔을 준 것 같다고 생각되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남편의 성격은 전혀 변한 게 없다며 너무하다고 결국 소리치고 말았어요. 남편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힘든 병수발을 시키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저에게 솔직하게 모든 걸 의논했더라면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더 잘 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잘못된 판단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쳐보겠다고 발버둥 친 5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차라리 저와 함께 많은 추억을 남기면서 좋은 기억만 가져갈 수 있게 인생 마무리하면 될 것을 무모한 행동을 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모든 일들이 밝혀지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남편과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기적이라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며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그쪽만 사랑이에요? 저도 사랑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여자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재산 준다는 말에 덥석 물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받아준 거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암을 고쳐주고 싶어 5년 동안 정말 힘들게 병수발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 위태롭게 아픈 모습을 보이니까 그제서야 동정심이 생기고 안쓰러워요? 제일 한심한 건 그쪽이에요. 그동안 집에서 함께 지낼 때 뭐 했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기침도 자주 하고 몸의 이상 반응을 봤을 텐데 몰랐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했나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걸 그쪽은 모른 척 한 거겠죠.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그녀가 말한 증상이 떠올랐고 저는 그걸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이 워낙 일이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저 밥맛이 없어서 나타낸 증상인 줄 알았어요. 말 안 해도 개인적으로 병원을 자주 찾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한창 바쁠 때 병원을 가지 못했었는데 그때 제가 신경을 써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저 집안일만 잘하고 남편이 필요한 부분들만 채워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정작 남편의 건강은 제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되려 그녀가 저에게 큰 소리치며 당장 나가달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그녀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다가 결국 법적으로 그녀가 남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한참 동안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듣게 된 충격적인 말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어요. 제대로 된 대화조차 단 한 번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믿을 수 없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오열하며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녀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얼굴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도 그녀가 버티고 있어 다가갈 수 없었어요. 결국 병실에서 나와 대기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함께했던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다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고 고개를 돌리니 그녀가 저를 보며 들어가 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낸 뒤 자리를 옮겼어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당신은 왜 항상 내 생각은 무시한 채 혼자 결정하는 건데? 당신과 헤어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완전한 몸 상태로 내 앞에 나타나고 싶었겠지. 하지만 지금 봐봐. 당신의 모습이 어떤가?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후회스럽지 않아? 말 좀 해봐. 이렇게 떠나면 나랑 우리 아들은 어쩌라는 거야? 남편의 몸은 따뜻했어요.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이 뛰길 바랬지만 느낄 수 없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에 호흡기를 달고 삐쩍 말라버린 모습에 몸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더 이상 그녀와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다는 서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계약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알기론 둘 사이에 계약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아들에게 남편의 재산 일부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드리게 되었네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재산? 뭔 재산? 나한테 뭐 맡겨놨어? 나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자기 아들 재산 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뻔뻔하지 않아? 내 남편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자기 아들 재산은 챙겨주고 싶은가 봐. 그런데 이를 어쩌지? 너희들한테 돌아갈 돈은 땡전 한 푼도 없는데 법적으로 내가 아내고 남편과 처음 했던 계약들은 결혼하는 순간 내가 파기해버렸어.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 떠나기 전에 회사 지분 전부를 내게 사전 증여한다는 서류 또한 내가 가지고 있어. 즉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야. 나는 한국 땅에 미련 없고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너희들도 남은 돈 탐내는데 쓸데없는 시간 버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그 사람 마지막 부탁인데 그쪽 아들한테 우리 집에 있는 아빠 유품 남은 것들 좀 가져갔으면 한다네. 책상에 같이 여행 간 사진 있다던데 내일까지 안 가져가면 전부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테니까. 내일까지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럼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그쪽이 불렀으니까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뭔가 크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법적으로 그녀가 배우자고 거기에다 제 아들에게 넘겨줘야 할 재산에 대한 유서나 어떤 서류가 전혀 없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만나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과 재혼한 사람에게 미리 사전 증여를 전부한 상태라면 세상 떠난 남편이 유서나 효력이 있는 서류가 없다면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은 받기 어려울 거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무능한 엄마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들에게 힘겹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은 남편의 유품을 가지러 현관을 나섰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차마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저도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는 벌써 짐들을 전부 정리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처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그녀가 문을 열어줬고 저와 아들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벌써 많은 계획을 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저도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 안 하고 적당히 쓰고 살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정도의 위자료는 받았으니까요. 남편이 지내던 방문을 열었는데 짐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옷가지 몇 개와 책상 위에 놓인 여러 가지 암에 좋은 약재들이 적힌 책들과 아들과 함께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이 올려져 있었어요. 아들은 아빠의 유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박스에 차곡차곡 넣었고 장롱에 있는 옷들을 꺼냈는데 구석에 검은색 가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들은 뭔지 싶어 가방을 열었는데 등산을 했던 건지 여러 가지 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짝 말라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정도였어요. 그 안에는 별게 없는 것 같아 가방을 닫으려 하는데 아들이 뭔가를 발견했는지 가방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고 그 안에서 꺼낸 물건은 편지 한 장이었어요. 저를 바라보며 편지를 펼쳤는데 그 안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가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가방에 넣어둔 풀들이 약초가 아닌 독초라는 말이었고 언제부턴가 몸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지기 시작해 그녀가 몰래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약초를 조금씩 가져와 가방에 모으기 시작했고 알게 된 순간 그녀와의 계약이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적혀 있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짐작했고 저희는 급하게 남편의 유품을 전부 챙겨서 그녀와 마주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과 문제의 가방 안에 있던 삐쩍 말라버린 독초에 대해 알아보려고 약초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듣게 된 건 충격적이게도 소량의 약만으로도 세상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자세하게 물어본 결과 한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분석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성분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실망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저는 각자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저희가 알아보는 동안 한의원을 벌써 정리를 한 상태였고 해외로 떠나버렸는지 전화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분명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경찰이 섣부르게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리고 받게 된 순간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해외로 떠나지 않았고 국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들이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명함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 명함은 다른 한의원 명함이었고 그 한의원의 원장과 그녀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였는지 명함에 있는 주소를 찍고 도착하자마자 둘이 팔짱을 끼고 한의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직까지 뒷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다시 전화를 한다고 끊었어요. 뭔가 실마리가 잡힌 것 같아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저도 가길 원했지만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지 모른다며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시점에 저에게 음성으로 녹음된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양반 돈 많다고 그랬지? 무슨 재산의 절반만 준다는 거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주려면 다 줘야지.
그놈의 아들이랑 마누라가 찾아왔을 때 돌아간 뒤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재혼했어도 직계비속인 자기 아들한테 당연히 지분이 있는 거라며 재산의 절반을 꼭 돌려주라고 자기가 작성한 유서를 건네더라고. 완전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알겠다고 진정시킨 뒤에 그 유서를 폐기해버리고 미리 내게 재산 전부를 사전 증여한다는 서류를 몰래 조작해 두었지. 그동안 혹시 몰라 모아두었던 약재들 모아서 푹 다렸고 몸에 좋은 거라고 넙죽넙죽 받아 먹더라고. 그전에는 양이 적어서 서서히 약해졌지만 이러다가 내가 그동안 힘들게 병수발한 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것 같아 진하게 다렸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네. 그래도 당신이 추천해준 약재가 효과는 정말 좋단 말이야. 덕분에 우리 둘이 한의원 새롭게 차렸고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잖아. 그 아들이랑 마누라는 전혀 모르고 있을 거야. 지금도 눈물만 엄청 쏟고 있겠지? 엄청난 대화를 듣게 된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정지 버튼을 눌렀고 이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그녀와 그 남자는 남편과 결혼한 상태에서도 몰래 만났던 것 같았어요. 오랜 기간 친구 사이였던 걸로 아는 그녀는 돈이 우선이었고 남편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고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정확한 녹취록과 남편이 그동안 가방에 모아두었던 약재들이 증거물로 채택이 되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네요. 재산의 절반이 아닌 그 이상 더 많은 걸 원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한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계획을 꾸민 남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징역 생활을 해야 할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아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남편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남편과 젊었을 때 만나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하마터면 모든 걸 그녀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좋은 영향력으로 행동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아들과 현재 잘 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 돌을 얹은 것 마냥 무거운 이유는 왜일까요?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아무 걱정 없이 남은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몸조심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지금 현재의 어려운 시기도 언젠가 끝나리라 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저 또한 아들과 과거의 일들 전부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